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중 양국 정부는 오늘 지난 석 달 동안 협상한 관계 개선 협의 결과문을 동시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드를 둘러싼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드 배치에도 경제 보복에도 양국 모두 유감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교류 협력이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양측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한 뒤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봉인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개선 첫 조치로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2월 문 대통령 방중과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의 시진핑 주석 방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42살 정모 변호사로 국정원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 당시 검찰이 댓글 수사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안 TF에 참여했었습니다. 앞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이재영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상황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주변에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날 오전에도 강릉 바닷가에서 투신했다 구조됐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데에 대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 씨의 이메일과 SNS,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MBC 보도국 영상편집부장 권모 씨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며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땐 슬픈 음악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MBC 노조는 이를 근거로 불공정한 보도 영상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학생들의 핸드폰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도 특정한 한 개의 핸드폰 영상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노조는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촛불 집회 보도에서도 유사한 지침이 있었다며 당시 보도국장에 이어 보도본부장을 맡았던 김장겸 사장을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의 MBC 장악 의혹과 관련해 백종문 부사장과 이우용 전 라디오 본부장,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미화 씨나 윤도현 씨 등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배경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재철 전 사장을 조만간 정식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1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입니다. 여러분의 일정표에 지금 바로 체크체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국정원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국당,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지금 방송 오늘이 지금 10월 31일이고요. 네. 11월 1일. 11월 3일 날 개최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1일로 네. 당긴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박근혜를 제명하는 것이 표결 없이 진행할 것이다. 표결하면 불리하니까 일단 홍준표 입장에선. 그렇기도 하고 표결하면 표가 갈리고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이게 분열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부가 분열하는 건 굉장히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주광덕 의원도 친박이죠. 거긴 친박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 김기춘 비서실장 때 정무비서관이었고요. 그 언론인 방송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실세가 그분이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해야 일이 된다. 이렇게 돌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이 와서 저희에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친박 핵심이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방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이 안 잡히는 게 홍준표와 서청원 간의 싸움, 네. 폭로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최고위원 회의나 네. 또는 뭐 의총 같은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홍준표는 지금 구성상으로 보면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당 내에 그 친박, 반박 요런 내부의 지형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흐름이 그 내부 한국당 논리에 갇혀서 친박이냐 아니냐로 갇혀서 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싸움은 뭔가 거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승산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내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국민적 여론은 홍준표나 서청원이나 독인, 개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적 요소에서 싸움에 승산이 없는 사람이 싸움을 제대로 걸었을 때 요거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싸움에서 지거나 그러면 홍준표는 내상이 엄청 커지면서 사실 당대표로서의 위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의 지위를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뭘 믿고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권 후보였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당대표 됐으니까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실려 있는 상태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정치인에게 권위라는 건요. 그게 망고불변의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도 뭔가 보수의 재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못 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김현 의원하고 막 싸움 붙인다고 그러면서 바당 국당이 통합해서 바국당이 될 건가 국바당이 될 건가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현, 김민석 두 분은 될 거다.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전 아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치인 내부의 욕망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 욕망으로 당이 통합되는 일은 없어요.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1월에 탈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뭔지 아세요? 호남과 호남 출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반문 정서예요. 그 반문 정서에 안철수의 욕망이 합쳐져서 그나마 국당이 40석 가까이 얻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조건이 그런 조건이 아니죠. 총선이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합 집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 달려오는 기차 같은 느낌인데 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상은 한쪽에서는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들끼리 또 실타래 풀어가지고 또 유야무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새로운 뭐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초재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서청원, 최경환 탈당하고 홍준표 사퇴하라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저걸 움직이는 힘은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누굴까? 저 정우택이라고 봅니다. 정우택. 이게 어부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판에서 어부질을 누가 할 건지를 콕콕 찾아야 되거든요. 누가 될까 어부질이는. 저는 이 싸움이 계속 가는데 대개 초재선이 친박이에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다 친박으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초선들은 대개 경북, 대구, 뭐 영남에 몰려 있잖아요. 재선들 뭐 일부 있는데 그들이 다 친박이에요. 친박. 그 이상한 공천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박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친홍 성격은 거의 없어. 다만 박근혜가 탄핵됐기 때문에 친박인데 내가 친박이다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음으로 양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은 양비론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경환, 서청원은 어차피 출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네. 전제를 깔고 그러면 홍준표도 같이 낙마시키면 남는 건 이득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겠어요. 친박인데 8인에 들어있었지만 지금 숨어있는 홍문종 뭐 있어요. 정가비온 뭐 이렇게. 그들은 숨어서 지금 재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박. 이미 박근혜는 갔으니까 탈박하고 그러고 내세울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번에 판 깨지면 정우택이 다시 비대위원장인데요. 아, 재밌는 분들이시네. 그러니까 네. 이게요. 우리가 인사 문제도 이렇게 보면 A하고 B가 열나 싸우잖아요. 그럼 C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고판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 판을 어부지리 판이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내보내놓고 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사실상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빨리 바른정당에서 김무성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세불리기.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김무성이 그래도 당대표를 지냈던 만큼 약간 거물급 인사이다 보니 친박들로부터 홍준표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김무성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낙마하면 그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게 잘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판이 그렇게 이제 각자가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서청원, 최경환은 엎어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러면 그 과거에 8명 들어있던 친박으로 찍혔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석방 태극기 집회가 컸다면 그 8인회가 다시 어떻게 해볼 텐데 이미 새가 꺾인 거잖아요. 꺾였고 거기는 조원진이 딱 깃발을 세우고 짱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엎어치기를 한 번 해서 찍하고 어떻게든 지분 확보하는 거 외에 뭐가 없는 거잖아요. 홍준표는 대표예요. 현재 대표 어쨌든. 그리고 홍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다 받아요. 그게 권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을 던지면서 잽을 날리는 거예요. 김무성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배신의 배신자의 코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를 불려야 되니까 홍준표와 만약에 홍준표 생각대로 됐다면 홍김 연합 정권이 유지됐겠죠. 거기서. 근데 김무성이 보니까 홍이 흔들리네. 이 지점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부지리 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김무성도 김홍 연대보다는 어부지리 플러스 김무성 연대가 그렇겠죠.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이용해 먹어야 되지만 막상 이용 당하는 사람은 사실 없고 서로 이용해 먹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재밌네. 이제 저는 유승민 대표인데요, 여전히. 그나마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보수의 재구성을 국민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정의당을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소수 정당으로 저렇게 2004년에 첫 원내 진출했잖아요, 민노당이 10명.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렇게 외로운 정의의 길을 깃발을 안 내리고 저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살아온 인생이 그랬기 때문인데 과연 유승민 대표와 그 주변이 그런 결기가 있을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신기 있는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도 한번 예측 한번 해주셔야 재밌죠. 이제 어부지리. 그러면 정우택이 이긴다? 네, 어부지리 제3세력이 당권 잡는다. 홍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되게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녹취록을 안 까고 있잖아요. 근데 녹취록도요, 명확하게 그게 청탁인지 아니면 부탁인지 경고인지.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할 수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서청원, 최경환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누가 먹긴 먹는데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은 출당을 당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출당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정치력으로 풀었으면 나가는 척만 해주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막상 그냥 쫓겨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초재선 입장에서 우리 세력도 부각시키고 상황을 잘 마무리한다는 건 뭘까요? 뭘까요? 나도 궁금하네. 그 어떤 세력이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건 서청원, 최경환은 출당하는 거예요. 네. 홍준표는 낙마하는 거예요. 요게 A예요. 그런데 그 초재선들이 친박적 성향이 강해. 그리고
최청환, 최경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수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대구 경북에는 박근혜 지지 정서가 강하다. 그럼 요 상황이면 화해시키겠죠. 화해와 타협. 화해와 타협? 네. 그러면 하긴 뭐 지금 내가 봤을 때 김무성은 명분을 뛰어넘었다고 보는데 친박 청산해주면 들어갈 게가 원래 명분이었으니까. 근데 그 명분을 또 버리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게 없어 지금. 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노룩패스 있잖아요. 그게 네.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데는 노룩패스 안 하더라고. 저 봤어요 화면에서. 그리고 아마 그 비서를 못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갖고 가시더라고요. 이 양반 내가 보니까 정말 소심해. 네. 뭐 무성 대장은 무슨 개뿔. 무대. 뭐 대장도 소심한 사람 많아요. 네. 아니 그 그죠? 집값을 못하니까. 군대에도 소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네. 저분이 대표적인 분처럼 소년. 제가 얘기했죠. 네. 한밤중에 그 절에 들어가서 회의하러 가는데 그 편집하다가 다시 빵 터져가지고. 왜냐면 이분의 그 액면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소심하게 귀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울리죠.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거 웃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 갑자기 우리 오다가 우리 모닝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늘 거리에 약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심 상태로 운전도 하고 저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떤 때 이렇게 고개를 들면 버스가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머 그러잖아요. 그럼 더 놀라요. 어머나 이렇게. 아이고. 내년 3월에 애인 생긴대요. 그래. 왜 뭐. 얼마 전에 타로점을 근데 그 타로점이 맞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그렇죠. 타로가 네. 신기하대요. 저분이 좀 굉장히 취향이 그쪽이시네. 타로까지 보시고. 그거 아니고요. 뭐 우리가 찾아가서 본 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와부라는 지역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 와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이제 갈 거 닦은 기량을 뽐내는 거기에 타로 배우는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타로 배우는 팀에 학생이 봐주겠다 해서 거절하고 선생님을 원한다 우리는. 그래갖고 본 거죠. 네. 근데 그게 원리가 이런 거잖아요. 타로가 이렇게 타로 얘기. 타로가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라고 해요. 그리고는 타로 카드를 쫙 놓고 3개를 뽑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뽑힌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가 통한다는 이상한. 네, 순진하신 분들 같아요. 왜냐면은 요 이야기가 왜 3월달로 이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주영 실장님 정말 30대에 건장하고 정말 착한 청년이 하나 있다. 공개 구원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새가 다른다 쪽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3월달에 좋아지는 거야. 타로가 촉발한 거긴 하지만 요건 당연한 수순을 거치는 거라고 봐요. 네. 자. 어머, 니 또, 저는 이거, 아이고, 경강부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지금, 그러는 거 봐요. 진짜 기가 얇구나. 네. 자, 소녀감성 이주영 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굉장히 확신에 찬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풀릴 거다. 네. 바로 다음 날 이제 그런 일정이 있었던 거겠죠.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드 부분 같은 게 나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되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사드에 대해서는 일단 서로의 어떤 입장을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임시 배치를 한 거고 환경 영향 평가가 뭐 거의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절차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 우연히 이제 노영민 대사하고 뭐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거기에서 아주 자신차게 중국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십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는 인연이 깊은 분이고요. 아주 적임자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게 풀리는 과정을 보면서 그 기억나세요? 한중 통화 스와프 연기가 다가오는데 왜 정부는 뭐 준비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언론에서 일부 비난했던 거. 근데 뭐 그것도 조용히 풀렸잖아요. 이게 문재인의 외교 스타일 같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일부의 실망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거를 강경하게 사드 배치 안 되로만 풀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역이용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사드를 박근혜가 임시로 한 거 우리는 못해라고 하면 급격하게 반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일단 붙잡아 두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사드 하면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서로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무역이 줄어들고 하면요. 중국도 엄청난 손해를 봐요. 네. 그래서 중국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요거를 서로 간에 명분 줘가면서 잘 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것이 외교다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것이 외교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만약에 박근혜 정부 외교팀이 중국에 충분히 설명했다면 그러니까요. 중국이 저토록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안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뒤통수 빡! 이게 중국이 열 빡! 이렇게 돼갖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우리 진짜 한중 무역하는 크고 작은 소규모 업자들이 진짜 피해 많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외교가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맞습니다. 국민에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진짜 외교를 보여준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에 저 같은 사람 하나 있었어도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외교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저는 그쪽이 완전 문외한입니다만 하나는 꿰뚫은 게 있어요. 이 방송하면서. 결국엔 태도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주는 태도만 있어도 네, 사실 사드라고 하는 무기가 실전에서 네. 쓸 이유가 없는 무기인데 네. 우리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당신네들 존중합니다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그런 외교력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그 불똥을 다 문재인 정부가 다 뒤집어 써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뒤집어 쓴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외교를 복원하면서 잘 풀고 있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선 과정에서 2002년에 그 토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런 정말 언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선 과정이 힘들지 당선되면 아주 잘할 거다. 지금도 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 보면 조용히 처리할 건 조용히 입장 표명할 건 확실히 완급 조절을 하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국민들이 좋아하시게 될 거다. 확신합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노사모였을 만큼 열성 지지자였던 건 사실이죠. 근데 네. 문재인 18대 대선 때 후보는 그닥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게 기준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그러는 과정 속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를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해야 되면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에 비교해서 어떤 분을 평가한다기보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한번 보자, 믿고 한번 가보자 했고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찍었는데 그 이유가 전 더 놀라운 거거든요. 최근에 촛불 1주년 여론조사 보니까 76%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느낀 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사람이라는 게 반전 효과라는 게 있는 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정말로 잘하면 반전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믿음 없던 사람들이 보니까 막상 시켜놓고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 반전 효과로 지지율이 반년째 75% 정도로 유지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초반 한두 달 정도가 컨벤션 효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쭉쭉쭉 빠지는데 네. 그만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게 굉장히 압도적인 규모로 임기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굉장한 개혁의 힘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문재인, 사드 결국엔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갖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막 공격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건너갔다 다시 건너오시면 돼요. 배 타고 건너오시면 됩니다. 예.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개혁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약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조와의 관계를 봐도 참여정부 때 혹시 생각나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민주노총 논평. 진짜 그 타격을 준 논평이거든요. 그 민주정부 초기에 참여정부 때 화물연대부터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미숙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민주노총이 낸 논평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였는데요. 그게 집행부는 그냥 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정부에 주는 타격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때에 비하면 저는 뭐 노동계도 지금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많이 서로 자제하고 조심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드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풀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의원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백종문 녹취록. 아, 이것도 당사자시잖아요. 또 가슴 뛰기 시작해요. 이게 가슴 뛰는 게 좋아서 뛰는 게 아니고 벌렁벌렁. 제가 이거 녹취록 입수해갖고 그 전에 12월에 입수해갖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 녹취록을 폭로하기까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폭로했죠. 당에서도 우려를 했는데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폭로하고 나서 보복 보도를 당한 거잖아요. MBC에. 그러니까 막 백종문 녹취록이 갖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의 그것도 국정원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진행자를 제작 현장에서 배제시켜라 뭐 이런 게 핵심이에요. 거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최승호, 박성재는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시켰다. 그게 가장 골 때리는 거였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분노한 지점은 박모라는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조그만 매체 그렇죠. 편집국장에게 MBC의 2인자가 쩔쩔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요청했던 100분 토론 출연 요청이나 또 무슨 이런저런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나중에 다 실현됐다는 거. 그분들도 국정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 아니 그게 명시됐던 것 같은데요. 그 매체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근데 이게 이제 재판까지 가야 사실이 확정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김재철 전 사장이 지금 검찰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백종문 녹취록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김재철 씨는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해요. 그 어떤 여자분하고 카드 써가면서 참 그 맛집 기행하시던 분인데 이분 언론들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기는 언론상에 자기밖에 없는 양 막 정말 이런 독특한 캐릭터가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찌질해요. 특이해요. 특이하고 좀 B 플러스 굴해 보여요. B 플러스 굴. 근데 저는 그 여자분하고의 관계는 결국은 밥만 사준 거죠. 밥 사주고 명품 사주고. 누가 거기다가 그게도 대가성이 있겠어. 밥하고 명품 사주면 어떤 대가가 오나요? 무용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예쁘게 춤춰줄 수 있죠.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MBC 실적이 최고로 좋았다는 등 여러 가지 시청률을 최고로 높았다는 등 그런데 그거는 김재철이 업적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그쵸. 방송이 갖고 있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던 시기를 지가 망가뜨려 놓고 그 실적을 자기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권력의 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는 권력의 개가 아니다. 그거는 원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조인트 까였다. 이건 팩트잖아요. 팩트인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슬리핑독, 와치독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와치가 정권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감시하잖아요. 네. 그리고 MBC 내에 의식 있는 방송인들을 감시한 워치독. 근데 그것도 이 사건에 나온 보면 국정원 직원 중에 MBC 담당이 있었다는 것도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 50 시절에 그리고 유신 독재 시절에 제가 해직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편집국에 정보기관 직원이 상주하고 최종 편집 과정에서 그들이 마지막 컨펌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언론이 아니잖아요. 국정원 기관지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자, 백종문 녹취록 검찰에 고발을 했었는데 노조가 요거 그 당시 검찰은 혐의 없다 이렇게 처분 내렸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하고요. 권성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제가 홍종학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비난성 편파 기사들이 많은데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요. 5.18, 6.25 518명을 뽑았는데 625명이 청탁자다. 그러니까 100%가 청탁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그런데 기사가 없어요. 권성동. 네, 왜 심층 취재 탐사 보도가
없는 건가요? 이 광원랜드와 권성동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는 제1야당이 있는데 거기에 당대표부터 지금 뇌물,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뇌물이 있냐 아니냐는 차치하고라도 이 양반이 그 홍준표 씨가 대선 토론 때도 계속 뇌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뇌물이라고 보는데 포괄적 뇌물이에요. 어떻게 됐건. 지금 확정 판결도 안 난 사람이고 문제는 그 당에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도 뭐 감시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법부 감시 영역이 더 크잖아요. 네. 근데 그 권성동이라고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얽혀있는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요지경인 게 뭐 권성동 씨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어쨌다 이런 것보다 지금 강원랜드 관련해가지고요. 좀 굉장히 묘하게 얽혀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돈을 주고 나옵니다. 50만 원 현찰로. 목사님한테 직접 줬다. 처음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목사 쪽은 이틀 만인가 돌려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선관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를 나중엔 이제 회유해서 그게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김아무개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 목사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권성동의 명륜고 동창이고요. 2009년 초선 당시 때 홍보 기획실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김 씨, 그러니까 그 목사가 선관위에 가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무마하게끔 만들어준 대표적인 동반 당사자가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발탁돼요. 네. 올해 3월 때,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좀 클리어를 해주는 차원에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그 대가로 강원랜드라고 하는 공기업이 들어가서 사회감사를 하고 돈을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요. 예. 당시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단정했다고 합니다. 단정. 이건 100% 예, 이건 100%다. 위반이다. 그런데 핵심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만들었다. 권 의원 쪽이. 그래서 그 목사는 일설에 따르면 그 번복하고 나서 며칠 동안 설교도 못했다는 후문이에요. 그런데 그 의혹까지도 검찰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근데 그걸 검찰이 안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때 그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강릉지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남재준과 7인의 가운데 하나라는 의혹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패했었구나. 이게 일단 조금이 나온 거라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권력 카르텔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요. 거꾸로도 많겠죠. 최민희 의원은 이게 판사건 누구건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감정에 개입하면 어떻게 검찰이 구형한 거를 똑같이 때리냐.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원님 불안하시지만 확정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내가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그 판사.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게 강원랜드 같은 국정감사 대상인 공기업 부류가요. 무려 한 200-300개 된다고 해요. 거기에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식의 취업비리, 청탁비리, 오죽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으면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취업비리 염단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엄단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고도 하고 뭐 제보도 받는다고 하는데 뭐 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갖고 다 할 수 있겠냐. 근데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에 그런 식으로 취업 비리가 되면요. 더군다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예. 청년들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한데 다 그런 식으로 일자리 들어가 버려. 아는 사람들이. 네. 공공기관만 뭐 그렇겠냐 하시겠지만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기업도. 근데 그, 사기업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업도 약간 크지 않은데 이런 네. 데는 예를 들면 권성동 같은 사람들,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지역 내에서만 해도 그렇게 취업시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냐고요. 네. 그래서 이 건은 저는 뭐 진짜 탈탈탈 털어야 되는 건이 취업비리다. 네, 이렇게 보고 이거를 자꾸 법적으로 뭐 제재할 뭐가 없다. 이건 정말 안 맞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 강원랜드 비리 취업 나오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의욕 상실 빽 하고 죽게 생겼어요. 이거를 청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보복입니까? 이 시점에 국정감사가 지금 오늘 마무리되잖아요. 대부분은.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국정주의를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당. 그러면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구적패와 신적패 사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국정감사를 자기들끼리 자평하더라고. 근데 신적패가 어딨어?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못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못 들었을 정도면 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국정감사 자평 뭐 이런 게 보도로 나오는 걸 봤는데 신적패와 구적패 사이에서 나름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국정감사 잘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국민의당 국정감사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TBS가 김어준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거. 근데 그것도 그 문제 제기한 분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자주 출연하셨다면서요. 이런 배은 망덕하신 분들. 그때 그래서 그 법적으로 이제 그게 그 유권에서 비슷한 게 나왔는데 교통방송에서의 교통만 해야 된다는 그 규정 자체가 예를 들어 기존의 방송법으로 보면 뭐 보도, 교양, 오락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유권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오랜 논쟁이에요. 네. 그리고 방송위원회 때도 예를 들면 CBS가 종교방송인데 CBS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CBS에 대해서 CBS가 민주정부의 우호적이면 막 그때 한나라당이 뭐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그 소위 교양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난 논쟁을 TBS 콕 찍어가지고 예,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자유한국당 쪽에서 김어준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정말 아프긴 할 겁니다. 푸나님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이를테면 기존의 시각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론은 지상파나 조중동이 형성한다. 거기에 이제 종편이 뛰어들었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팟캐스트라고는 이 분야가 물론 지금 현재 그 네, TBS를 네. 팟캐스트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네. 팟캐스트 내의 어떤 팟캐스트 주도 세력들이 네. 여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팟캐스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1인 미디어고 뭐 지원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멋대로 미디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TBS가 고리로서 잡힌 거죠. 예. 어쨌건 뭐 자기 자신들에 대한 뭐 자화자찬 이런 식으로 진짜 핵심 극정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 그런데 네. 저는 자유한국당은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민의 시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적금한 거 조금 정치적 적금을 쓰시다가 그건 이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있죠. 이런 걸 다루다 보면은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막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저는 예전처럼 되돌리긴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예전처럼 막 이렇게 극렬하게 싸움 붙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영리하다고 보는 게 국민들끼리 싸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네. 그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여론은 빗발치지 않아요. 예전처럼 막 자유한국당 지지하겠다는 분위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극심하게 진영 대 싸움으로 해가지고 딱 싸움을 붙여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갈 거야 하고 막 약간 좀 무소불위에 권력이 뚫려 버리면 저쪽에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좀 일어나주길 바랬는데 그 국민 쪽 여론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보 보수 대결 구도가 깨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신기한 건 북핵 위기가 이렇게 극심한 가운데 되게 이제 색깔론이 통하고 막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진보 보수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불러일으켜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차단한 게 문재인의 한반도 외교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미 공조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가 그 문재인이 초기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불만도 많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한미 공조가 튼튼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이번에 매티스가 와서 문재인의 북핵 위기 대응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무력 시위를 전개하는 것도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튼튼하다. 이걸 하고 간 것이 진보 보수 구도를 북핵 위기에 카드로도 쓸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진짜 코미디 벌어진 거 아시죠? 아주 미국에서 이례적인 예. 관계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밤을 쪼갤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 말. 그리고 국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다. 이렇게. 하도 우리나라 이 언론들이 흔드니까. 아우 정말. 안철수 씨는 아무 근거도 없이. 힘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을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어떤 방향성 잡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희일비하지 말자가 숨어있는 우리 방송 실훈 같은 거예요. 네. 박성진 막 화내고 비판하지 않고 사드 그게 아니고 기다리고 지켜본다는 의미는 뭐 농반 진반으로 문재인 오용방송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네. 오용방송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끼리 자조적으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사람의 진정성을 믿으면 기다려보자.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을 거다.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몇 개월 지난 뒤에 뭔가가 나와요. 그러면 욕했던 사람들이 또 미안해.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가 잘못됐으면. 근데 조금 예의는 조금.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네. 확 놔버리는 형태. 난 문재인 싫어요. 이렇게 놔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진정성 믿는다. 이렇게 가면 자기들도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스탠스에서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놔버리는 형태로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던 거를 쉴드 치기 위해서 이상한 형태로 또 같이 더 무리를 뭐랄까 좀 잘못된 형태로 가서 결국에는 이상하게 안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놓거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놓을 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지를 하는데 비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비판하는 방식이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비판하지 마라. 네. 예, 그렇게 말씀. 그리고 또 비판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 문꿀 오소리, 예, 푸나님을 비롯한 문꿀 오소리님들의 태도도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비판했을 때 막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건 그 비판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타격을 줄 때인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비판을 받아들이실 필요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지지도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로 가서 그 기반이 좀 넓어지면 네. 개혁은 훨씬 쉬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우리 동네 그 어르신들 제가 요새 맨날 하는 일이 어르신들 아들이 인사거든요. 그게 새벽 6시부터 또 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 당 절대 지지 안 하고 과거에 저 만나면 그 문재인 막 욕했던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바꾸셨어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예로 들면서 노인한테는 진짜 문재인이가 잘혀 이렇게 그렇게 다 좋아서 지지하고 싶은 명분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정책의 홍보를 사실상 우리만 거의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저는 종편이나 이런 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네. 자, 알겠고요. 오늘 이번 주도 굉장히 깨먹는 재밌는 방송이었고요. 푸나 화이팅. 뭐야? 크게 좀 해봐. 다시 푸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저는 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뭐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독특합니다. 대사전에 목돈이란 없다. 제가 저희들이 웃는 이유가 네네. 이리 씨한테 살짝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셨다고. 네,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목돈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 그게 빵 터졌다. 대기실에서 이분이 왜 빵 웃지? 그 생각에는 간단히 들으셨군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고 그 꿈을 위해서 이제 나름 지방에서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와서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태어난 곳은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 학교 중고대는 다 부산에서 나왔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꿈을 안고 서울 올라와서 정말 고시원생활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결혼은 이제 제가 바라던 그런 개그맨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나름 그때 당시 2007년도에는 서울 나들이라는 코너를 해가지고 개미 퍼먹어 하면서 나름 그때 당시 조금 인기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저는 참고 술, 담배를 제가 못합니다. 예, 운동을 좋아하고 술, 담배는 일절을 하지 않는 편인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 행사도 많이 다니면서 지방에 저희를 찾는 곳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이렇게 목돈을 좀 어느 정도의 돈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 서울 나들이 코너를 내리고 후속작 코너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코너가 다른 개그 콘서트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됐다. 그냥 요쯤에서 그냥 공개 코미디는 막을 내가 내리자. 어차피 제 꿈은 예능 가서 버라이어티 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오디오로 말로 치는 이런 코미디를 좋아해가지고 원래 연기, 꽁트 연기는 제가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옛날에 폭스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먼저 데뷔했었고 말로 치는 코미디.
그런데 서울 내드림 코너 1년 동안 반짝하고 열심히 모은 돈도 있었고 이제 예능도 어차피 못 갔으니까 나는 이 돈으로 그냥 안정적인 사업을 해보겠다. 사실 그때 더 도전하고 방송을 했었으면 또 인생이 바뀌었을 건데 저는 곧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 목돈으로. 제일 먼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코미디 우차사 자체를, 코미디 자체를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해서 고깃집을 차렸거든요. 고깃집 이름이 고기 퍼먹어. 정말임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 정말로. 네. 그 차리는 과정에서 사기꾼 2명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다음 카페에서 통해가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을 만나가서 저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돈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컨설팅 해준다고 하길래 또 뭐 나름대로 뭐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제가 가게를 차렸던 곳이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이었던 거죠. 저는 몰랐는데 가게를 차리고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고 다. 그리고 고깃집이 2층에다가 고깃집이 2층에 2층이었어요. 2층에 있었고 저는 거기 2층 그런 거 상권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냥 돈만 넣었죠. 그래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예 없었죠. 예. 알고 보니 권리금도 아예 없는 곳이었어요. 그 없는 곳에 권리금 몇 천만 원을 이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제가 그때 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현금 뽑아라고 해가지고 몇 천만 눈탱이 맞고 눈탱이 세게 맞았죠. 정확한 그대로 인테리어 한답시고 했는데 인테리어 한다고 돈 또 보냈는데 전구 몇 개 갈아놓고 한 게 없었는데 저는 그때 막 그 사람 하나 믿고 돈만 보냈던 건데 결론은 다 해먹었더라고 이놈들이. 다 해먹고 어머니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저는 엄마 말 안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엄마 초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그때 엄마랑 진짜 완전 끝날 뻔까지 했었는데 어머니가 참고 기다려 주셨던 거죠. 결론 제가 뒤늦게 이게 세게 맞았구나. 사기를 맞았구나. 깨닫고 한번 진짜 제가 그 자신하는 거는 제 사전에 뭐랄까 제가 잘하는 게 열정 이거 하나는 자신하거든요. 포기 전 절대 없거든요. 한번 하면 무조건 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일절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고 여태까지. 그거는 제가 저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건데 돈에 대한 야무짐도 없어요. 돈을 좀 모아놓으면은 또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 고깃집을 통해서 돈을 거액을 날리고 남은 돈으로 또 이제 뭐 열심히 그냥 마이크 잡든지 뭐 다른 일을 오던 일을 하면 되는데 또 주식에 손을 대게 됩니다. 주식에. 정규 코스를 밟으시네요. 네. 주식은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1억을 모으려면 2억을 투자해라. 네. 그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친한 김수용 형님이 했던 말입니다. 1억 모으려면 2억 투자해라. 저 그대로 실현했어요. 그대로. 그때 주가 그래프 잘 모르고 그냥 그래프 그냥 보고 제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주가 그래프가 쫙 내려가 있길래 이거 내려갔으면 올라가겠지 해갖고 돈을 넣었는데 더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주식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또 안정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몰빵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남자예요. 이런 남자 절대 마시지. 모아이면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펀드도 보면 적립식 펀드 있고 뭐 거치식 펀드가 있는데 저 그때도 거치식으로 몰빵으로 그냥 중국 펀드 몰빵 투자. 결론은 그걸로 이제 작살났죠. 그걸로 이제 있는 돈 뭐 열심히 그때 방송 열심히 했던 건 싹 다 날려먹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기획사 조그맣게 이벤트 행사 개그맨 관련 섭외도 해주고 이렇게 마이크 잡는 일을 그래도 해서 본업을 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사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열심히 또 운영을 했었죠. 하면서 그때 제 나름대로 또 하던 일이니까 남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래도 제가 즐겁게 일할 수가 있고 남들이 웃을 때 제가 또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재밌고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좀 잘 모았죠. 어느 정도 차곡차곡 좀 모았는데 또 이게 뭐랄까 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뭐 하다못해 나는 집 뭐 하다못해 서울에 전셋집이든 이런 목표라도 있으면은 그대로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돈 좀 어설프게 좀 모이고 나면은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부업이. 그게 굉장히 제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죠. 제 자신한테.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긴 있어, 기질이. 지금은 이제 다 떨궈냈는데 그런 기질이 진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많이 봤죠. 그래서 뭘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목돈을 생겨가지고 사업을 워낙 많이 해서 지금은 하나씩, 왜냐면은 저는 여기 오면서 이렇게 타이핑 해온지 몰랐거든요. 그냥 뭐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타이핑 해올 줄 알았으면 제가 워낙 벌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할 것 같은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사업이 또 뭐였냐면은 타이어 쇼핑몰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한번 투자를 또 해봤다가
돈 한번 또 날려먹고 시원하게 또 한번. 그래서 결국엔 접고 또 다시 이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운영하면서 근데 이제 뭐랄까 제가 경영을 안 해봤다 보니까 그게 또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끊고 맺음이 저한테는 없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그 다 3명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설립하고 할 때는 제가 마케팅 열심히 하고 영업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모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들이 좀 같이 이렇게 푸시를 해줘야지 회사가 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크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지인들이 야 잘라라. 아닌 사람 빨리 잘라라 했는데 저는 그 애들 만약에 잘라버리면 오갈 데도 없고. 정 때문에. 네. 마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수익 버는 구조가 한마디로 그 제비 엄마가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한테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 주위의 지인들, CEO 분들도 마찬가지로 잘라내고 차라리 잘하는 영업사원 하나 갖다 드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 안 들었죠. 결론은 안 듣다가 2년 동안 돈 한 푼 못 쥐고 파산됐죠. 정리되었죠. 그래 그 친구들은 다른 제 지인 선배한테 애들을 다 넘기고 결론 혼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강의를 그때 많이 다니면서 혼자 있다 보니까 돈이 또 모이더라고요. 그 강의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세요? 저는 동기부여하고 열정 요거 하나 그때 당시에 그 동기부여 열정 그 강의 하나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그때 삼성 강의도 다니고 행사 뛰면서 왜냐하면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모은 돈으로 그때 또 때마침 결혼식장에서 만난 또 사기꾼을 한 명 만나게 돼가지고 건축업에 그것도 개그맨 동료가 소개해준 뭐 사람인데 하여튼 결혼식장에서 어떤 사람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대전에 건축 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 명함 받고 있다가 이 돈 또 모았으니까 이 돈으로 뭐 좀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또 이 사람이 명함 주면서 얘기 주고받다 보니까 건축 쪽 원래 건축이라는 게 잘 모르겠지만은 좀 잘만 하면은 돈이 좀 크게 된다는 뭐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죠. 사실적으로 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박 겉핥기 주제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목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말고 있지 몰라요. 그때 그래갖고 뭐 투자를 하면은 지분에 한 30% 주겠다 하길래 그래? 그래 그때 그 사람도 나랑 동갑이어가지고 그래갖고 돈을 또 몇 천만 원을 넣었죠.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돈 금액을 얘기해버렸네. 몇 천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큰 돈이죠. 누구도 얼마나 큰 돈인데. 지금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그 사람 결국에는 저기 순천교도소강 징역을 살고 있어요. 사기를 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고소를 안 때렸는데 그래갖고 그 돈 다 날려먹고 모르는 분야에 투자했다가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무튼 모르는 분야에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려 먹었어요. 그렇게 날려 먹고 나면 다시 기획사로 또 다시 돌아오고 강의하고 또 다시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일 벌리고 뭐 그 반복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뭐 지금은 다시 이제 마음 잡고 뭐 짧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학교 다니고 마이크 잡는 일을 나는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다른 사업은 2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정말요? 네, 지금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겠다. 서울에 조그마한 전셋집 하나 마련을 하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니신다는데 학교는 뭐 어떤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학교 대학원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 네. MBA. 네, 경영 MBA. 네. 근데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네, 어떤 냄새요? 경영을 배우시니까 또 경영하는 거를 또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MBA 그 과정을 다니다 보면 또 그 CEO 과정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CEO 분들이 굉장히 많죠.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에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학원 들어간 거다. 네, 그거는 저희 선배 그 최형만이라고 있습니다. 개그맨 최형만. 옛날 포스코에서 돌강의 하셨다 뭐, 내가 했단 말이야. 그 최형만이라고 그 형님 추천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 형님도 이 학교 나오셨고 정말 최고의 잘한 선택. 학비는 좀 비싸지만은 열심히 지금은 돈 벌어서 학비 내고 있어요. 오지 못하고. 그거는 발전적이네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까 고양이 아깝지 않듯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원 다니시는 거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존 아사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길거리 깽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딜 갔냐면 그 유명한 기업인들이 모이는 사우나로 갔대요. 사우나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도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사람에서 그래 이야기하면서 다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몇 년 동안 받아먹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네, 좋죠.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시면 됩니다.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도 많고 좋은 사례가 워낙 많고 좋은 게 우리나라는 좀 제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네네. 저는 예. 대학을 중퇴를 했거든요. 네. 그 제 순서에도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네. 그 이후에 이 학력 때문에 느낀 불편이 엄청 많았어요. 아, 대한민국 진짜. 그래서 네. 대학원을 진학하라는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네. 학점은행제 통해서 이제 학점도 쌓고 하다가 때려쳤어요. 아, 그래도 뭐 새날에서 또 크게 활약하고 계신데. 새날은 이력서를 안 받기 때문에. 네, 아니 청취자분들이 최고 이력서죠. 아니 근데 중퇴랑 졸업이 크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졸업 중심으로 학력을 따지니까요. 예, 참 그게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 자체. 그게 진짜 문제가요. 이제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못 나가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큰 장애가 될 때도 있었고,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신학대학을 간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산업대학 아세요? 예. 이제 과목 약간 적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대학은 학력을 인정을 해주는 학교. 신학교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학교가 4년제 대학이 됐어요. 근데 그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쪽은 이제 제일 괜찮은 데를 가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했는데 신분 세탁이요? 예. 그 전에 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 심지어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제 그 논문 목차를 딱 보고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네는 어느 학교 나왔나?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죠. 컸어요. 엄청 크죠. 네. 네. 대학원 그 느낌이 지도 교수님이 인종차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인가? 예, 라는 거의, 느낌이 예, 맞아요. 들 정도로 그렇죠. 학벌 중심의 그 시대적인 학벌 때문에 네. 어떤 피해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이미 바뀌어야 돼. 이미 세상 바꾸는 게 꼴찌들이 그래도 많이 바꾸고 이왕 입학하신 거 네. 제대로 하셔야죠. 열심히 다니셔야죠. 네, 열심히 다녀야죠. 지금 이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가 학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뭘로 도와드릴까요? 네, 아니, 그냥 청취자분들이 이 새날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즐거운 컴퍼니 또 찾아주시고. 아우 역시 즐거운 컴퍼니. 야 이런 분들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는 게 뭐 지식보다는 지혜 아니겠어요. 인생이 뭐 아무리 머리에 좋은 게 머리 박혀 있다 하던들 인간 같지 않고 그거 제대로 뭔가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을 쌓기 위해선 새날을 들어야 된다. 네. 이미 듣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참 아쉽네요. 네. 그리고 한 명의 그 청취자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그 한 명이 1000명, 10,000명까지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 관련해 백종문 부사장과 이우용 전 라디오 본부장,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미아 씨나 윤도현 씨 등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배경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재철 전 사장을 조만간 정식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1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입니다. 여러분 일정표에 지금 바로 체크체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국정원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국당,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지금 방송 오늘이 지금 10월 31일이고요. 네. 11월 1일. 11월 3일 날 개최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1일로 네. 당긴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박근혜를 제명하는 것이 표결 없이 진행할 것이다. 표결하면 불리하니까 일단 홍준표 입장에선. 그렇기도 하고 표결하면 표가 갈리고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이게 분열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부가 분열하는 건 굉장히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주광도 의원도 친박이죠. 거긴 친박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 김기춘 비서실장 때 정무비서관이었고요. 그 언론인 방송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실세가 그분이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해야 일이 된다. 이렇게 돌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이 와서 저희에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친박 핵심이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방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이 안 잡히는 게 홍준표와 서청원 간의 싸움, 네. 폭로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최고위원 회의나 네. 또는 뭐 의총 같은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홍준표는 지금 구성상으로 보면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당 내에 그 친박, 반박 요런 내부의 지형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흐름이 그 내부 한국당 논리에 갇혀서 친박이냐 아니냐로 갇혀서 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싸움은 뭔가 거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승산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내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국민적 여론은 홍준표나 서청원이나 덕인 개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적 요소에서 싸움에 승산이 없는 사람이 싸움을 제대로 걸었을 때 요거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싸움에서 지거나 그러면 홍준표는 내상이 엄청 커지면서 사실 당대표로서의 위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의 지위를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뭘 믿고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권 후보였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당대표 됐으니까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실려 있는 상태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정치인에게 권위라는 건요. 그게 망고불변의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도 뭔가 보수의 재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못 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김현 의원하고 막 싸움 붙인다고 그러면서 바당 국당이 통합해서 바국당이 될 건가 국바당이 될 건가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현, 김민석 두 분은 될 거다. 될 수도 있다. 정도가. 네, 그렇죠. 근데 전 아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치인 내부의 욕망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 욕망으로 당이 통합되는 일은 없어요.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1월에 탈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뭔지 아세요? 호남과 호남 출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반문 정서예요. 그 반문 정서에 안철수의 욕망이 합쳐져서 그나마 국당이 40석 가까이 얻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조건이 그런 조건이 아니죠. 총선이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합 집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 달려오는 기차 같은 느낌인데 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상은 한쪽에서는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들끼리 또 실타래 풀어가지고 또 유야무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새로운 뭐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초재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서청원, 최경환 탈당하고 홍준표 사퇴하라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저걸 움직이는 힘은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누굴까? 저 정우택이라고 봅니다. 정우택. 이게 어부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판에서 어부질을 누가 할 건지를 콕콕 찾아야 되거든요. 누가 될까 어부질이는. 저는 이 싸움이 계속 가는데 대개 초재선이 친박이에요. 그렇겠죠. 네, 공천을 그렇게 왜냐하면 했으니까. 비례대표가 다 친박으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초선들은 대개 경북, 대구, 뭐 영남에 몰려 있잖아요. 재선들 뭐 일부 있는데 그들이 다 친박이에요. 친박. 그 이상한 공천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박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친홍 성격은 거의 없어. 다만 박근혜가 탄핵됐기 때문에 친박인데 내가 친박이다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음으로 양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 양비론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경환, 서청원은 어차피 출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네. 전제를 깔고 그러면 홍준표도 같이 낙마시키면 남는 건 이득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겠어요. 친박인데 8인에 들어있었지만 지금 숨어있는 홍문종 뭐 있어요. 정가비온 뭐 이렇게. 그들은 숨어서 지금 재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박. 이미 박근혜는 갔으니까 탈박.
하고 그러고 내세울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번에 판 깨지면 정우택이 다시 비대위원장인데요. 아, 재밌는 분들이시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인사 문제도 이렇게 보면 A하고 B가 열나 싸우잖아요. 그럼 C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고판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 판을 어부지리 판이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내보내놓고 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사실상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빨리 바른정당에서 김무성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세불리기.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김무성이 그래도 당대표를 지냈던 만큼 약 거물급 인사이다 보니 친박들로부터 홍준표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김무성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낙마하면 그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게 잘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판이 그렇게 이제 각자가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서청원, 최경환은 엎어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러면 그 과거에 8명 들어있던 친박으로 찍혔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석방 태극기 집회가 컸다면 그 8인회가 다시 어떻게 해볼 텐데 이미 새가 꺾인 거잖아요. 꺾였고 거기는 조원진이 딱 깃발을 세우고 짱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엎어치기를 한 번 해서 찍하고 어떻게든 지분 확보하는 거 외엔 뭐가 없는 거잖아요. 홍준표는 대표예요. 현재 대표 어쨌든. 그리고 홍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다 받아요. 그게 권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을 던지면서 잽을 날리는 거예요. 김무성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배신의 배신자의 코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를 불려야 되니까 홍준표와 만약에 홍준표 생각대로 됐다면 홍김 연합 정권이 유지됐겠죠, 거기서. 근데 김무성이 보니까 홍이 흔들리네. 이 지점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부지리 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김무성도 김홍 연대보다는 어부지리 플러스 김무성 연대가 그렇겠죠.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이용해 먹어야 되지만 막상 이용 당하는 사람은 사실 없고 서로 이용해 먹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유승민 대표인데요, 여전히. 그나마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보수의 재구성을 국민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정의당을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소수 정당으로 저렇게 2004년에 첫 원내 진출했잖아요, 민노당이 10명.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렇게 외로운 정의의 길을 깃발을 안 내리고 저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살아온 인생이 그랬기 때문인데, 과연 유승민 대표와 그 주변이 그런 결기가 있을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신기 있는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도 한번 예측 한번 해주셔야 재밌죠. 이제 어부지리. 그러면 정우택이 이긴다? 네, 어부지리. 제3세력이 당권 잡는다. 홍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되게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녹취록을 안 까고 있잖아요. 근데 녹취록도요, 명확하게 그게 청탁인지 아니면 부탁인지 경고인지.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할 수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서청원, 최경환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누가 먹긴 먹는데,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은 출당을 당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출당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정치력으로 풀었으면 나가는 척만 해주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막상 그냥 쫓겨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초재선 입장에서 우리 세력도 부각시키고 상황을 잘 마무리한다는 건 뭘까요? 뭘까요? 나도 궁금하네. 그 어떤 세력이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건 서청원, 최경환은 출당하는 나가고, 거예요. 네. 홍준표는 낙마하는 거예요. 요게 A예요. 그런데 그 초재선들이 친박적 성향이 강해.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수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대구 경북에는 박근혜 지지 정서가 강하다. 그럼 요 상황이면 화해시키겠죠. 화해와 타협. 화해와 타협? 네. 그러면 하긴 뭐 지금 내가 봤을 때 김무성은 명분을 뛰어넘었다고 보는데
친박 청산 해주면 들어갈 게가 원래 명분이었으니까. 근데 그 명분을 또 버리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게 없어 지금. 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노룩 패스 있잖아요. 그게 네.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데는 노룩 패스 안 하더라고. 저 봤어요 화면에서. 그리고 아마 그 비서를 못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갖고 가시더라고요. 이 양반 내가 보니까 정말 소심해. 네. 뭐 무성 대장은 무슨 개뿔 무대. 뭐 대장도 소심한 사람 많아요. 네. 아니 그 그죠? 집값을 못하니까. 군대에도 소심한 사람들 많죠. 네. 저분이 대표적인 분처럼 소년. 제가 얘기했죠. 네. 한밤중에 그 절에 들어가서 회의하러 가는데 그 편집하다가 다시 빵 터져가지고. 왜냐면 이분의 그 액면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소심하게 귀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울리죠.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거 웃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 갑자기 우리 오다가 우리 모닝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늘 거리에 약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심 상태로 운전도 하고 저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떤 때 이렇게 고개를 들면 버스가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 그럼 제가 어머 그러잖아요. 그럼 더 놀라요. 어머나 이렇게. 아이고. 내년 3월에 애인 생긴대요. 그래. 뭐. 얼마 전에 타로점을 근데 그 타로점이 맞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그렇죠. 타로가 신기하대요. 저분이 좀 굉장히 취향이 그쪽이시네. 타로까지 오시고. 그거 아니고요. 뭐 우리가 찾아가서 본 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와부라는 지역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 와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이제 갈 거 닦은 기량을 뽐내는 거기에 타로 배우는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타로 배우는 팀에 학생이 봐주겠다 해서 거절하고 선생님을 원한다 우리는. 그래갖고 본 거죠. 네. 근데 그게 원리가 이런 거잖아요. 타로가 이렇게 타로 얘기. 타로가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라고 해요. 그리고는 타로 카드를 쫙 놓고 3개를 뽑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뽑힌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가 통한다는 이상한. 네, 순진하신 분들 같아요. 왜냐면은 요 이야기가 왜 3월달로 이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주영 실장님 정말 30대에 건장하고 정말 착한 청년이 하나 있다. 공개 구원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새가 다른다 쪽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3월달에 좋아지는 거야. 타로가 촉발한 거긴 하지만 요건 당연한 수순을 거치는 거라고 봐요. 네. 자. 어머, 니 또, 저는 이거, 아이고, 경강부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지금, 그러는 거 봐요. 진짜 기가 약구나. 네. 자, 소녀감성 이주영 실장 이야기였습니다. 국정감사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굉장히 확신에 찬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풀릴 거다. 네. 바로 다음날 이제 그런 일정이 있었던 거겠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중 양국 정부는 오늘 지난 석 달 동안 협상한 관계 개선 협의 결과문을 동시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드를 둘러싼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드 배치에도 경제 보복에도 양국 모두 유감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교류 협력이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양측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한 뒤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봉인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개선 첫 조치로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2월 문 대통령 방중과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의 시진핑 주석 방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42살 정모 변호사로 국정원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 당시 검찰이 댓글 수사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안 TF에 참여했었습니다. 앞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이재영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상황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주변에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날 오전에도 강릉 바닷가에서 투신했다 구조됐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데에 대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 씨의 이메일과 SNS,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MBC 보도국 영상편집부장 권모 씨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며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땐 슬픈 음악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MBC 노조는 이를 근거로 불공정한 보도 영상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학생들의 핸드폰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도 특정한 한 개의 핸드폰 영상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노조는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촛불 집회 보도에서도 유사한 지침이 있었다며 당시 보도국장에 이어 보도본부장을 맡았던 김장겸 사장을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의 MBC 장악 의혹